이효석 업라이즈 매니지스트님 모셔서 들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색하네요. 네. 제가 만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좀 어색하지만 제가 오랜만에 효성님을 만나서 너무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MC 얘기를 1부, 2부 했어요. 근데 3부에도 또 조금은 하겠지만 이제 증권사를 떠나셨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자유롭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 FOMC보다 더 중요한 싸움? 더 중요한 싸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FOMC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원래 작년 원래 1주년이더라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보니까 처음에 저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진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래저래 이제 회사도 옮기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회사 옮기고 나서 공부했던 분야는 이제 뭐 크립토 관련된 쪽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쪽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주식과 채권이나 뭐 금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크립토랑 이렇게 또 연결해 보니까 이게 또 되게 돌아가는 판이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앞에 제가 1부, 2부를 살짝 이제 듣고 왔는데 1부, 2부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또 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소설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좋아요, 말씀드리겠는데 50년짜리 듀레이션을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효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효석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메밀꽃 필무렵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 이효석을 치시면 메밀꽃 필무렵에 이효석 작가님이 먼저 나오십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효석 아카데미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오랜만에 어떻게 나와서 보면 채널 홍보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소설 같은 얘기고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십사 부담을 안 가지려고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거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했던 거, 그러니까 뭐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져온 책의 이름은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이, 야, 중앙은행 진짜 하는 짓이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려다 보면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씩 이쪽으로 틀다가, 이게 계속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에잇 하면은 이제 좀 뜨거워 이럴 때 있잖아요. 또 반대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차가워.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준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인플레 디플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1980년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인플레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인플레는 없네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없나 보다 그러고 확 틀어버린 게 제가 생각할 때 2020년 8월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AIT라는 듣도 보도 못한 평균 물가로 하자. 이제는 물가가 아니고 그냥 평균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게 확 돌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뜨거운지 모르고 이렇게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기 전까지는 뜨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연임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뜨거워. 이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안정적인 구간에서 연준이 조금만 미세하게 조정해도 이게 관리가 되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틀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다시 이렇게 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이제 넘어가고요. 점도표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열매님도 그렇고 연구원님도 그렇고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면 내년 전망 뭐 코스피 얼마까지 갑니까? 목표가 얼마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 목표가 낼 때마다 드는 생각 있죠. 이게 왜 숫자 하나만 말하라고 그러지? 그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연준 의원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올해 말에 얼마가 될까?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이거 4%라고 찍을까? 5%라고 찍을까?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4%로 찍자 라고 했다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냥 4%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말 자체는 4라는 숫자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나온 지표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은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디퓨전 인덱스라는 거예요. 이 인덱스는 뭐냐면은 연준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 4%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사람인데 틀릴 수 있지. 그러면 만약에 이 4%보다 높아서 틀릴 것 같아요? 낮아서 틀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4%에서 5% 둘 중에 고민하다 그냥 5% 찍었다면 아이 낮아지죠.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거고 4%에 찍었다면 높아질 것 같은데 아 찜찜하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연준 의원이 높아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준 의원들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마음속의 전망치는 그보다 더 높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연준 의원들조차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든 뭘 하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 이거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열매님 그 작년에 연준에서 네. 그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혹시 아세요? 연준의 순이익이요? 네. 몇백 조 난 거로 알고 있는데. 몇백 조. 네. 네. 이게 지금 기준을 잡아보면은 네. 연준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보다는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순이익을 작년에 냈습니다. 150조 냈군요. 한 129조 정도 냈는데요. 많이 냈군요.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준의 순이익이 129조 원이 났어요 작년에. 달러로 기준으로 하면은 1078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7.8 빌리언 달러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다 재무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연준이 근데 돈을 어떻게 벌지? 생각을 해보면 연준도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니까 예대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라고 생각해보면 연준이 받는 이자는 뭐냐면은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받은 이자, 쿠폰 이거 다 더하면 그 받는 돈일 거고요. 네. 연준이 내줘야 되는 이자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초과로 맡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죠. 네. 그럼 이 두 가지 이자의 차이 때문에 생긴 이익이 129조 원 정도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받는 이자 있잖아요. 받는 이자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다 고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채권 많이 샀잖아요. 연준이. 그쵸. 네. 그러나 그때 금리가 어땠나요? 굉장히 낮은 금리였잖아요. 그쵸. 다시 말하면 제로였죠. 쿠폰을 아주 조금밖에 못 받는 채권들을 왕창 사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별로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부터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내 연준 입장에서 내줘야 되는 금리, 다시 말하면 은행들이 초과 지준에 대해서 내줘야 되는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다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트 되게 많이 하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JP 모건의 최근 추정인데요. 2.25%까지 올리게 되면 역전된다. 다시 말하면 연준의 순이익이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연준이 순이익이 뭐 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공화당이든 연준 난리인데 연준이 만약에 이거 뭐 관리하다가 야, 니 돈 높게 먹었어? 이렇게 되면 연준에 가지고 수 있는 입지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것도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5월달부터 한다, 6월달부터 한다 말이 많지만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양적 긴축 이거 성공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는 사실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에 10월 달부터 연준이 호기롭게 우리 한번 줄여볼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 정책은 실패했죠. 아시는 것처럼. 근데 좀 어이없게 실패하긴 했는데요. 양적 축소를 통해서 대차제조표에 있는 자산들을 줄여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하게는 2019년 9월이었는데요. 미국의 은행들 중에서 내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하루만 빌려줘 라고 하는 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빌려줄게 그러면서 하루짜리만 내가 연준에서 잠깐만 사줄게 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적 긴축이라는 게 우리가 숫자 노름으로 따져서 어제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8.9조 달러로 연준의 자산이 이제 동결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6조까지 내려갈 거다. 뭐 4조 뭐 짝대기 긋는 건 쉽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금리를 올리는 것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연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물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패라도 내면서 센 척. 센 척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제 보면 FOMC 회의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호키시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금리는 다 올랐잖아요. 주가도 올랐지만 금리는 올랐기 때문에 호키시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제 주가는 왜 오른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소설을 써보는 걸로. 네. 기대되는 네. 소설편으로. 네. 넘어가요. 괜찮나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인사들의 발언들을 좀 한 가지씩만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분은 어제 유명하죠. 혼자 유일하게 50bp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블라드 총재고 네. 사실 이분이 이제 2020년 3월 달에는 진짜 엄청나게 빨리 양적 완화 더 해가지고 돈 풀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또 긴축해라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 되게 연준 내에서는 저 사람 말대로 하는 게 맞았었다 이런 얘기들이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먼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한 거죠. 네,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먼저 말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연준 내에서 이제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분도 이제 어제 나가서 야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나는 50bp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이분보다 또 재밌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오늘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재밌는 소설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크레딧 스위스의 애널리스트인데 졸탄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분의 그 한 장짜리 페이퍼 때문에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긴축을 할 때는 볼커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볼커의 볼을 따가지고 볼커의 볼은 뭐냐? 변동성을 엄청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꾸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꺾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나온다 이런 거죠. 말 들어보면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노동 참여율은 좀 올라가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켓 게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으로 하여금 자꾸 이게 게싱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이 무슨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만들어라. 연준이 네 생각을 투명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닫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준이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도 있었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 매입을 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친절한 FOMC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고 친절한 FOMC. 이 친절한 FOMC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 마 그거. 조용히 그냥 말하지 마. 그리고 시장으로 하여금 더 게싱하게 만들어. 그래 변동성을 키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인플레이션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홍철 이사님도 말씀하시던데 파월 의장한테 지난주에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리차드 셜비라는 분이 볼커 아시죠? 볼커처럼 인플레 좀 잡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볼커처럼
기억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렇게 저는 나중에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볼커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가 2m가 넘는 장신이었고 네. 제가 본인의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도 그랬는데 볼커 의장이 금리 올릴 땐 주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70년대 초반이 많이 빠졌지.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채권이 다 터져가지고 채권을 다 던지고 주식을 사느라고 주식이 안 빠졌거든요. 네네네. 그럼 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는 사람은? 73년 4년에 주가가 50% 빠졌고 그때는 그냥 오일 쇼크가 와서 빠졌는데 그거를 다 냅두다가 볼거가 딱 70몇 년에 와가지고 안 돼 하고 확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가는 그냥 조정 정도만 오고 딱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냥 확 올랐는데 그렇다면 볼 것처럼 해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볼커처럼 금리를 올린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은 중립금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아까도 이제 뭐 문 이사님도 얘기하셨던데 미국의 중립금리가 낮았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체력이 약해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중립금리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노멀한 범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체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 자체가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그때와는 지금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지만 그때와 차이를 설명하자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는 볼커가 2m가 넘는 장신이고 앨런 그린스펀은 그보단 작고 그리고 버냉키는 그보다도 작았으니 그 중립금리의 제일 높았던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점은 점점 낮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앨런은 이제 더 작아서 이제 금리를 거의 못 올리고 끝났지만 파월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그림인데 사실 이제 그 장기금리의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고점은 그 볼커 이후로 계속 낮아졌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는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여기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대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와서 기준금리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릴 수 있냐? 이거는 진짜 미지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소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졸탄이라는 분이 지난주에 또 보고서를 하나 또 써였어요. 이분의 상상력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의 상상력에 빗대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브레튼 우즈 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튼 우즈 1 그러면 이제 194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죄송합니다. 네. 가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브레튼 우즈 2는 이제 1970년대 네. 그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달러의 패권이 공고해지기 시작했을 당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달러의 패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거 야 금태환도 안 하고 저 믿을 수도 없는 걸 왜 달러를 저렇게 했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무슨 군사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들 동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이제부터는 유가는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라. 라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그렇죠. 원유는 달러다.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중국이 사든 한국이 사든 중동에서 원유를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 사. 이 얘기가 뭐냐면은 달러를 풀든 뭘 하든 달러의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달러가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생기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깨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3로 넘어가면서. 근데 그 논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 논리에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신선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지역의 지금 커머더티에 대해서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앞서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때랑 비슷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자,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좀 말씀드려 보면 서브프라임이 뭐죠? 잘 보시면은 쓰레기 채권이 있는데 쓰레기 채권 중에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5개는 돈 갚겠지라고 해서 그 5개만 모아가지고 얘는 아주 프라임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얘는 떼놓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쪼개고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프라임 채권과 서브 프라임 채권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러시아에서 나타난 현상이 비슷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지역 내에 있는 커머더티는 너무 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사게 하니까. 못 사가니까. 네. 거래가 안 되고 너무 싸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지역 외에 있는 커머더티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유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마진 스퀴즈랑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커머더티 가격이 급등하고 니켈 가격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던 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마진 스퀴즈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유동성 리스크, 게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오늘 이제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가 나냐 어쩌냐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얘기는 제가 이분의 여기까지 동의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분의 생각은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한 커머더티 크라이시스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크라이시스가 나면 위기가 나면 항상 이 백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스탑이라는 표현을 이제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위기가 터져가지고 돈을 못 갚은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배 째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배를 째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냥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챙겨가는. 이거 과거에 이제 위기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 IMF 시대 이제 동아시아 경제 위기. 그때 이후로 나왔던 백스탑은 뭐였냐? 워싱턴 컨센서스였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1997년 IMF 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지만 워싱턴 컨센서스 국가 부도의 날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금리 20%까지 올리고 네.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아유 조용히 해 그러면서 금리 올리고 다 부도 내고 그리고 구조 조정하고 깔끔하게 됐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거다란다 이러면서 이게 새로운 질서야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나왔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그 궁지에 몰렸다는 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질서들이 탄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만약에 커머더티 리스크가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백스탑이 누구냐? 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생각은 PBOC다라는 거죠. 중국이다. 중국인민은행이다. 네. 왜 그러냐? 지금 러시아 지역 내에 있는 커머더티 진짜 나뒹굴어 다니는 정말 헐값의 커머더티 그리고 커머더티에 기반한 너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누가 살 수 있냐는 거죠. 서방 은행들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서방 은행은 지금 제재하고 저희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야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고 있는데 너는 저렇게 이렇게 될 거라서 못 산다. 결국 살 수 있는 건 중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됐든 중국에 있는 기업이 됐든 실제로 거래가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젠가요? 굉장히 좀 놀라운 뉴스가 또 나왔죠. 사우디가 원유를 주는데 위안화로 받겠다. 이 얘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레튼 우즈 2 체제가 유지되기 시작했던 그 근간이 되는 것이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되고 네. 중국의 위상이 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의 결론은 이제 그 전쟁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전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긴 할 텐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야 러시아가 저렇게 외환보유고를 많이 했는데 물론 러시아 잘못했지. 근데 외환보유고를 저렇게 동결시켜 버리면 그러니까요. 뭐냐 저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라고 해가지고 미국 채권 들고 있고 뭐 들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제 달러가 처음에 그 패권을 차지했을 때 야 원유는 달러로 거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했고 외환보유고도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동아시아 위기가 터지고 나서 야 달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대. 이거 때문에 얼마나 억지로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갸우뚱. 그런 데다가 위안화가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이분의 보고서가 더 많이 회자가 됐던 거는, 크립토 쪽이었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4페이지짜리 보고서 중에서는 마지막 줄에 써던 글이었기 때문인데, 이분 표현이 보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옆에 만약에 그게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다. 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야 졸탄도 우리 편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까지 드리고 저의 이제 좀 생각을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가연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저 체인징 월드 오더라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딱 나옵니다. 이 그림이 딱
지금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국의 역사는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뭐 한 400년, 5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누가 봐도 패권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의 패권이 약해진다라는 측면 뭐 분명히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뭐 사우디랑 뭐 중국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림이 언젠가는 역전이 되긴 할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얘기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게 역전되는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미국 편인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뢰인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이때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얘기에는 제국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의외로 에듀케이션이에요. 교육이 돼야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야 그 사람들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야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래야 무역 거래도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핵심적인 역할도 한다. 요렇게까지 연결되고 나서 마지막에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저브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야 이래야 이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축통화라는 것이 단순히 물론 뭐 커머더티 크라이시스 오케이 그리고 뭐 위안화 오케이 뭐 사우디에 오케이. 근데 이 기축통화라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뭐 가지고 논란이 많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러티브예요. 비트코인 진짜 안전자산 역할을 몇 번 했었어. 그리고 걔네들이 뭘 하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없었어. 그런 내러티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고,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202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동안에 딱 하나 올라간 게 있었는데, 그때 올라간 게 달러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봤잖아요. 진짜 달러만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찾았거든요. 그 인식은 아주 머릿속에 모든 트레이더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박혀 있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 그럼 또 달러를 찾을 개연성이 높다. 네. 그 얘기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기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뭐 행태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들끼리 힘을 합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신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서 주제로 많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제 주가가 왜 올랐냐? 개인적으로는 어제 되게 중요했던 FMC 이전에 나왔던 중요했던 뉴스는 뉴욕 부총리가 미안해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에서 요렇게 자꾸 이렇게 불편한데 게다가 중국이 뭐 사우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랑 어쩌고저쩌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이어서 나왔던 그 금융시장에서의 반응들을 보시면 홍콩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물론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예 관계가 없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ELS가 난리 나고 홍콩 시장이 무너졌을 때는 진짜 거의 끝단까지 왔던 목이 여기까지 찼던 상황에서 나왔던 말이 류호 부총리가 미안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형이라고 한다 치고 미국 형 이번엔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요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자. 요게 이제 안도 랠리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의 이제 그 연준이 오늘 얘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서 가장 큰 숙제는 사실 이 장표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금리 올리는 거 양적 긴축 뭐 다 좋은데 결국은 이제 달러 패권도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처두에 말씀드렸던 브레튼 우즈 체제 2가 생기기 위해서 달러를 원유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하라라는 말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다른 어딘가에서도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무엇일까요? 데이터. 단언컨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데이터는 달러로만 거래하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이 돼가지고 그 기축 통화가 돼서 야, 이걸 통해서 니네들이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난리치고 오케이인데 근데 그건 중심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기반은 달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아직 말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힌트는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자 CBDC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공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파월이 얘기했던 건 공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거래하고는 우리가 피아트 달러 있잖아요. 이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로 갈 때 자, 달러 들고 갈 때 이 달러 돈 가지고 가상 세계 못 가잖아요. 그럼 자, 관문이 있는 거죠. 자, 요거로 바꿔라. 내가 1대1로 바꿔줄게. 딱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이 돼서 막 이제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에서 놀고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1대1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테더라고 해가지고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이 작년에 이제 헝다 사태가 났을 때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이유는 뭐냐? 이 스테이블 테더사에서 자 이게 달러를 여기다 쟁여놔요. 100만큼 쟁여놨어. 그래서 100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니네 이거 100만큼 들고 있는 그 달러 채권. 야, 헝다가 발행한 거였어? 야, 이런 쓰레기를 갖고 이렇게? 아이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좀 났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는 건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하는 이 채권, 이 달러라고 하는 거, 이거 전부 아주 유동성이 높은 걸로 해라. 미국 걸로 해라.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말은 안 할게. 뭐니? 그러면, 미국 국채 아니겠니? 네, 미국 걸로 하라. 미국 국채 여기다 쟁여놓고 요거 쟁여놓은 거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마음대로 발행해라. 요런 얘기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진 못하지만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실제로도 지난주죠 바이든 행정명령을 한 거죠. 이 바이든 행정명령 한 거는 딱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좀 똑바로 좀 하자. 다른 데 지금 벌써 CBDC 고민하고 있는데 100개 국가가 넘어 지금. 우리도 지금 아직도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6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그리고 이코노미 컴피티티브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의 리더십 지키자.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야 우리 달러 패권 해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 달러로 거래하게 만들자.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니? 규제도 정확하게 하고 제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 소비자 보호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보면은 전체적인 그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제목을 FOMC보다 더 큰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소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에만 약간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는 다 너무 진지한 얘기만 했는데 그럼 이 소설을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는 세상에서는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비트코인이나 이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이 규제가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러블 룰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규제가 또 들어와요. 네. 저는 이제 규제가 들어올 때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그 가상자산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좀 중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신뢰
그리고 내러티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가 강화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규제가 강화돼서 제도권 안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열매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일들을 이제 하는 회사들도 있고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다 가지고 뭐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거고, 금융시장에서 전통 금융시장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씩 아주 조금이지만, 물론 아직도 뭐 사기가 많고 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지만 하나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뭐 살아 있다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네. 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이후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같이 만든 USDC, 이게 1년 반 만에 5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발행량 자체가. 그 달러 예치량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런 걸 보면 이거를 이제 민간에서 계속 발행하게, 민간 상업은행에서 계속 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준 상태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은 시장 경제에 경쟁이 되는 나라니까 지금 USDT, USDC 요런 순서인데 시가총액으로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고, 미국에서 정식 합법적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데서 발행한 코인들이 이제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게 과거에 미국이 달러로 오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실물이니까 어떻게 통제도 되고 눈에 보이는 뭔가 이제 군사도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걸 과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차피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 이런 목소리도 되게 높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한테 질문 주신 게 아니고 고민하고 계신 거 얘기하신 거죠?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 고민을 여쭤봤어요. 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뭐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진짜 그 분명한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USDT, USDC, 그리고 UST도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이게 이제 인정받는 순간 이게 진짜 게임이 이제 완전 또 다른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연준의 입장에서 제일 큰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 금리 올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야 얘네들 인정해 좀 마라. 이거 우리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인정을 해주자니 또 그렇고, 또 이걸 아예 그냥 인정 안 해주자니 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골머리를 쏟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 주제를 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우리가 장기 소설을 써보자고 했잖아요. 네네네. 저도 장기에는 원유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 시장으로 달러가 기축으로 움직이는 시장 자체가 근본이 이동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맞아. 갑자기 푸틴이 쏴버렸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앞으로 그럼 단기로 보자라고 한다면 달러와 위안화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사우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한다는 걸로 보고, 장기에는 저는 뭐 달러를 좀 좋게 보는 편이고 코인도 다 좋게 보는 편이지만, 장기에는 단기는 오히려 너무 애매해져서 이게 달러의 헤게모니는 좀 약해지고 금융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면서 위안화는 좀 세지나?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너무 이제 소설로 가가지고 이제 얘기가 이제 수습이 안 중구난방이긴 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경제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언제든지 또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달러는 아까 이제 보험 얘기도 해주시는데, 보험 관점에서 달러는 되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이거는 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위안화가 아까 올라간다라는 뭐 졸탄의 얘기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너무 앞서 나간 그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너는 위안화를 할 거냐 그러면 저는 별로 그렇게 내키진 않는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네, 현실적인 얘기부터 FOMC 현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미래 소설까지. 아니 네. 소설과 등급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네, 네. 조금 더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뭐 어떤 투자 조언이든 네네. 아니면 소설의 마무리든. 네. 이 말씀 말씀을 제가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놓고 봐서, 그냥 물러서기보다는 그래도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제가 오늘 이제 뭐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면밀하게 분석도 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면 올해만큼 투자의 근육을 키울 수 있을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보면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이제 드래곤볼 만화에 보면 시간과 공간의 방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올해는.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다 공부해 보시면 정말 역사와 막부터 과거와 미래와 이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여가지고 진짜 뭐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되게 흥미진진하게 하면서 그리고 성공도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끝까지 올해가 끝났을 때도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신감이라는 표현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자꾸 헛스윙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자산의 분산을 하신다든지 그래도 조금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에 뭐 베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늘 콩당콩당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분산해놓고 뭐 자산 배분 펀드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막 재밌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도 해볼까? 이럴 수도 있을까? 이런 식의 작은 이런 베팅 정도는 하면서 투자 근육을 키워나가신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또 충분히 엄청나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밤늦은 시간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저희가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업라이즈의 이효석 매니지스트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